최근 5년간 의료사고 소송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가 1%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가 오는 19일 열립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아들의 범죄 은닉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직접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원격 의료가 의료 민영화와 병원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불법 체류 태국 여성의 성매매를 강요하며 폭행한 업주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직후 잠적했지만 대법원은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5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와 그제 장염 증세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 당일 심정지로 숨진 11살 지환이 사례를 전해드리며 의료소송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의료소송 사건을 보니 원고, 즉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의료사고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는 1% 안팎밖에 안 될 정도로 의료소송의 벽은 높았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지도 않았을 텐데 소송을 가도 완전히 이기는 경우는 100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의료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한지 기자가 의료 전문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환이 부모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건 오전 10시 반에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저녁 7시 20분 더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어쨌든 9시간 가까이를 병원에 있었는데 아이가 왜 숨졌냐는 겁니다. 병원에서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병원 측의 과실로 숨진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 애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갔는데 수술이 늦어졌다는가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혼자 병실에서 대소변까지 다 보고 혼자서 다 움직이고 하던 아이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뭔가 왜 이렇게 왔다. 하지만 병원 측은 최선을 다했고 안타깝지만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측은 그러면서 지환이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 장소가 병원이에요. 자, 만약에 지환이가 조금 상태가 괜찮아서 집에 있었다고 하면 집에서 사망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종합병원 관계자의 말은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대못이 박힐 수밖에 없는 냉정한 발언입니다. 부모가 이런 병원을 상대로 과실이 있었는지 잘잘못을 다투려면 병원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료사고 소송을 냈을 경우 승소율,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대법원 사법영감입니다.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의료사고 소송의 경우 원고가 승소한 비중이 2015년 1.15%, 2016년 1.37%, 2017년 0.64%, 2018년 1.22%, 2019년 0.86%로 나타났습니다. 100명이 의료사고 소송을 내면 평균적으로 1명 안팎밖에는 승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원고 패소 비율과 비슷하긴 하지만 통상의 다른 민사재판과 비교해보면 승소율이 한참 떨어집니다. 부동산 소유권이나 공사대금, 구상금, 대여금 청구 소송 등의 경우엔 원고 전부 승소가 패소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에서 승소가 10배, 20배 이상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는 원고 일부 또는 전부 승소를 더하면 패소의 10배가량 되고 산업재해, 건설, 건축 등의 경우에도 원고 일부 또는 전부 승소가 패소에 비해 2~3배 정도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정말 억울하면서도 관련 자료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원고로 나서기 때문인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유독 의료사고의 경우만 일부 승소를 포함해도 패소와 엇비슷하고 전부 승소는 100명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법정에 나와서 이 환자가 이랬다 그러면 판사는 그 의사의 말을 믿지만 환자가 이랬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의학 지식이 사실상 전무한 일반인이 의사나 병원을 상대해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과실 입증 책임을 오롯이 원고가 져야 하는 건 승소 확률을 더욱 희박하게 합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쇠로 읽어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난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환자가 이런 수술에서는 이런 수준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 수술에서는 그에 못 미치는 이런 수준의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에게 과실이 인정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가장 흔한 의료사고 가운데 하나인 분만 중 태아 사망을 예로 들면 이름도 생소한 태아곤란증이 아이에게 있어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식으로 병원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태아곤란증이 있었던 게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애는 뇌성마비로 태어났고. 근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태아곤란증 그때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경고관찰했다. 이렇게 배째라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의사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원고의 병원 과실 입증 책임 완화가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병원 측에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 전문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태아가 안녕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태아 안녕이라는 진단이 안 됐으면은 역으로 태아 곤란증이 추정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태아 안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사가 입증을 해라. 태아 곤란증까지는 우리가 안 바라겠는데 그래도 애가 아직까지 안녕한 상태다. 스트레스 안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점은 의사가 입증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입증 책임 일괄 전환이 어렵다면 피해자나 가족은 관련 정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부터 전환하자는 대안이 제시됩니다. 중환자실, 수술실, 시술실, 보호자가 도저히 사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밀실성이 전제된 곳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그 의사들이 진료기록을 쓰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작성한 진료기록 기재만 갖고는 이 환자의 이 경과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입증 책임 전환하는 게 맞죠. 그리고 병원은 물론 법원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성인지 감수성처럼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환자 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의료 전문 변호사들의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원이 좀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의사도 치료하거나 환자 상태가 나빠지거나 하면은 충분히 얘기해줘가면서 그 상황 설명도 해주고 치료 방법을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환자 치료 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결국 판사가 얼마나 인식의 전환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격 의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원격 의료. 먼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특별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바이오 산업 등과 함께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다며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언급한 겁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사흘 뒤인 지난 13일, 그제 김현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원격 의료가 긍정평가를 받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원격 의료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튿날인 14일 어제 산자부와 기재부, 그리고 정세균 총리까지 일제히 청와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원격 의료 추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원격 의료는 비대면 의료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요 며칠 대통령과 청와대, 총리, 정부 부처 발언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시행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청와대와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은 코로나 국면에서 전화진료와 처방 등 초기 단계 원격 진료가 나름 성과와 호평을 받은 데 힘입은 바가 큽니다. 시민단체들은 하지만 원격 의료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결사 반대 입장입니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원격 의료는 실제 촉진이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고 응급환자의 경우 119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는데 왜 굳이 오진 가능성이 상존하는 원격 의료를 도입하려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원격 의료가 결국은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으로 이어져 의료 수준 향상 없이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의심이자 걱정입니다. 원격 의료는 삼성과 LG, SK 등 원격 의료기기와 통신기업들, 그리고 대형 병원들의 수건 사업으로 코로나 비상 상황을 빌미로 재벌들의 수건 사업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일 뿐이다라는 게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는 방향이 거꾸로 됐고 공공의료 강화로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공병상의 경우 OECD 평균 비율은 73%인데 우리나라는 그 7분의 1인 10%밖에 안 되고 한국의 10만 명당 중환자 병상 수는 10.6개로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사망자를 낸 미국과 이탈리아보다 적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서 모범을 보인 건 대규모 선제적인 검사와 신속한 진단, 의료진들의 헌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때문이지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춰져서가 아니고 원격 의료 때문은 더더욱 아니라는 게 이들의 지적입니다. 가야 할 길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중환자 병상과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건데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만 보고 거꾸로 가려 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의 하나로 정 총리가 원격 의료는 스마트 비대면 산업과 연관지어 언급한 것도 이들 시민단체들의 이런 걱정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복귀해보면 원격 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먼저 추진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원격 의료를 포함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원격 의료라는 단어 대신 비대면 의료 서비스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추측합니다. 섬이나 격오지 같은 병원이 없는 곳이나 감염 위험 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원격 의료가 필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 대통령 말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먹거리 마련 차원에서 산업적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재벌 배불리기만으로 치부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격 의료 반대에서 추진으로 입장이 바뀌었으면 입장 변화에 대한 이유와 설명, 이해를 국민에게 먼저 구하고 추진을 해도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의료 민영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아버지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이용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손 씨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아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이제 손 씨의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고소장 접수하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발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대의 그 아동 성착취물 다크 웹사이트죠. 네. 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이제 아동 청소년 이용 그 성착취물 수천 개를 이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손 씨 부친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한 이유는 뭐 이겁니다. 이제 아들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을 위반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본인의 정보를 아들이 동의 없이 이용해서 은행 계좌 등도 개설하고 이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는데 그러한 계좌를 사용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자신이 땅을 구입하는데 아들이 돈을 보태줬다고 하는 건데 그 보태준 돈이 또 범죄 수익금이다. 그러니까 그 범죄 수익을 은닉한 거다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할머니의 병원비를 또 아들이 이제 지급해주고 했는데 그것 역시도 범죄 수익금으로 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을 위반했으니 조사를 해서 아들을 한국에서 처벌해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고소한 좀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뭐 지금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들의 그 미국 송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가 아들이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청원을 올렸던 것이 되게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손정우가 지금 미국으로 송환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손정우가 이미 처벌을 받긴 했는데 그 처벌을 받은 혐의에 이 자금 세탁 혐의는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자금 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처해질 수 있고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0년을 선고받게 되어서 지금 뭐 이제 5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년 이하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 2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손 씨의 부친 입장에서는 아들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은 그렇다면은 고소장을 접수를 했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고발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 그 자체로도 범죄가 아예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뭐 고발장이 각하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의 사건이 배당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아마 수사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손 씨에 대해서 어쨌든 뭐 고발인이 부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적법한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손 씨가 송환되기 전까지 시간이 된다면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조사가 1, 2개월 만에 바로 다 맞춰지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손 씨에 대한 우리나라 검찰의 그 수사가 맞춰져서 기소되기 전에 아마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까. 송환이 되면은 손 씨에 대한 어떤 그 이후의 수사나 재판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뭐 좀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서도 좀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